네, 안녕하십니까. 빌라를 연구한 사람들 대표 이충훈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아니면 절차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첫 시간은 내 집 마련.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마다 생각하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산에 맞는 집, 위치에 맞는 집, 아니면 교통 편의가 맞는 집, 여러 가지 그 집들을 원하실 텐데요. 그러면 그런 좋은 집들을 제가 10여 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그 경험과 또 하나는 어떤 고객들의 니즈를 정리를 해서 도대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어떤 집을 구하는지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구하는 거고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좋은 집에 대한 어떤 고객에 대한 니즈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플래너,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래너라고 하는데, 뭐 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개사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개해 주신 분이나 플래너가 얘기하는 좋은 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점을 한번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플래너나 중개사 이런 분들을 어떤 분들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분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첫 번째,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집이란 다들 꿈꾸는 집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주택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단독주택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요새 뭐 타운하우스, 뭐 테라스하우스, 아니면 일반적으로 고급 빌라, 아니면 일반 빌라, 이렇게 다양한 주택 간의 이동도 하는데요. 니즈가 계속 어떤 획일화된 우리나라의 아파트 구조에서 지금 아파트 평균적인 수도권 구조가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인원이 한 60에서 6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획일적인 구조에서 이제 좀 신물이 나고, 또 다른 집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가 살고 있는 형태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뭐 결혼한다든지 내 환경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집들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니즈입니다. 니즈. 집을 구할 때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고요. 수많은 분들, 수천 분들, 수만 명도 되겠네. 저희 회사까지 합치면. 그런 분들을 이제 안내해 주면서 니즈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커다랗게는 세 가지의 니즈가 있다는 거죠. 집을 구할 때 세 가지 니즈가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니즈. 커다랗게 세 가지의 니즈는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뭐가 니즈지? 환경이라는 건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집을 구할 때 집의 내부적인 어떤 환경, 집 내부적인 환경, 집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 이것을 되게 좋은 환경을 원하시더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가격 또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아니면은 구매할 때 구매 이후에 어떤 금액, 돈과 관련돼서 살 때는 저렴하게 사고 팔 때는 떨어지지 않고 팔고자 하는 심리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뭐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은 니즈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거기서 보면 그 가격 비용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요. 커다랗게 보면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대출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싸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격이 사고 나서 이후에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 예. 안전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건축물에 대한 안전. 건축물에 대한 안전. 네. 이게 건축물에 대한 안전 플러스 또 건축물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세대가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예를 들어 그 뭐 전단지 현수막부터 해서 뭐 도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보안인 개념이죠. 보안 안전,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거래에 대한 안전을 상당히 원한다는 거죠. 뭐 구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에 대한 안전 보장을 받는데, 신축 빌라라든지 뭐 신규 분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들어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에 대한 안전은 상당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에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중공전 선입주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계약에 대해서 뭐 가계약, 계약, 뭐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생소하게 접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안전에 대해서 따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니즈가 기타인 부분도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예를 들어 환경적인 거, 가격 비용적인 거, 안전에 대한 거, 이게 제일 큰 니즈고요. 그리고 기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계획할 때, 집을 사기 위해서 계획할 때, 내 집 마련할 때 뭐 작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할 때 뭐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뭐 정보들을 취득하고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어떤 뭐 구매에 대한 어떤 시기, 그리고 뭐 선택에 대한 문제도 있죠. 뭐냐면 빌라를 선택할까, 아니면 뭐 아파트를 선택할까, 아니면 뭐 전세로 갈까, 매매로 갈까, 아니면 월세로 갈까, 이런 어떤 그 선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각각의 어떤 그 특성 있는 그 유닛으로 표현해 보면 그 뭐 빌라에 대한 뭐 유닛, 아파트,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등등의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물어보는 그런 니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해놨던 거를 하나를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고객에 대한 니즈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좋은 집이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내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구조와 채광과 일단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지면서, 외부적으로 주위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마트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주위에 뭐 산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원하면 이런 외부적인 구조까지도 있는 좋은 집이 있는 어떤 니즈와, 거기다가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때의 어떤 비용들, 뭐 처음에 들어갈 때 가격을 좀 더 할인해서 받는다든지 싸게 사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와, 게다가 거기 들어가는 세금부터 해서 대출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떨어지는 우려가 없는 어떤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구하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또 거래를 하고,
내 자산이 안전하게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거래까지 하면서 건축물도 하자도 없고 예를 들어 뭐 튼튼하면서 하자도 없고 뭐 이런 집들을 원하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이런 세 가지 커다란 게 고객의 니즈라는 거죠. 결국은 좋은 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좋은 환경에 내외부의 좋은 환경에 내 자산 가치 하락이 없으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와 거기다가 건축물도 안전하고 거래도 안전하고 하는 요소가 다 갖춰진 집이 좋은 집이다 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이제 그런 집은 없다. 모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원하는 니즈를 다 조사했더니 가장 이상적으로 나왔던 어떤 부분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그 내용의 어떤 그 기사인가 글을 봤는데요. 이쁜 연예인들을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이쁜 연예인들을 합쳤더니 결국 나온 게 김태희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 얼굴 상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상은 이렇게 고객의 니즈가 맞는 이렇게 좋은 집인데 이런 집을 찾으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일단 알고 진행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어떤 그 행동이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항상 우리가 모든 남자분들이 봤을 때 모든 남자의 김태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내 환경과 내 사정과 여러 가지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떤 이상적인 집을 구조를 한번 알아봤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이제 환경에 맞는 조건에 맞는 집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조사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면 처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원하느냐, 좋은 이제 집의 이제 내부적인 환경인데요. 많은 질문들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내부적인 환경을 첫 번째로 뭐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햇빛이 잘 들어오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집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저녁 때 집을 보시는 분이 전월세나 아니면 매매도 그렇고 저녁 때 보고 나서 뭐 특히 뭐 부동산에다 보다 압박을 통해서 그날 바로 계약된다고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특히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 그나마 낮에도 한번 보고 어떤 시간의 텀이 있는데 전월세를 같이 급하게 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녁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낮에 집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채광을 점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구조는 좀 어떤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요. 구조는 뭐 보통 방을 구성할 때 우리나라의 모든 이 도면의 구조가 거실 중심으로 거실에서 안방, 거실에서 화장실, 거실에서 작은 방, 거실에서 주방, 거실에서 방, 거실에서 뭐 테라스, 베란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거실이라는 구조의 핵심을 갖는 건 우리나라의 이 한옥 구조에 있어서 보면 예전에 마당 있는 집을 보시게 되면 마당에서 방, 서재, 화장실, 부엌, 기타 등등으로 구성된 거에 대한 문화가 우리의 한옥적인 전통의 문화가 아파트로 그렇게 되면서 이 구조가 모든 사람의 인식된 구조로 보게 돼서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구조도 사실은 계속 좀 점차 좀 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이제 거실 위주의 하다 보니까 거기서의 그 각각의 이제 매수자분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나 투룸을 원하는데 투룸은 이런 구조에 이렇게 방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상당히 또 궁금해하시고 높게 또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조사 당시가 제가 뭐 한 6, 7년 전부터 계속 조사했던 건데요. 그 세 번째 질문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괜찮나요? 예전에는 저기 주차장이 되게 겹주차로 막 좀 돼서 집에 있다가도 또 내려와서 차 빼주고 뭐 했는데 요새는 거의 다 일렬주차로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렬 주차로 돼서 그 주차 한번 하게 되면 안전하게 되는 부분들도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건축이 네 번째가 뭐 집과 집 사이에 동간 거리인데 이게 건축법이 계속 바뀌면서 건축법이 바뀌면서 예전에 뭐 2000년 안팎으로 나왔던 집들은 게다가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이제 이런 경우죠. 창을 딱 열어가지고 손을 뻗었더니 앞집에 닿아요. 사실 아직도 그런 집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집과의 동간거리. 또 하나는 동간거리라는 게 거실을 열었을 때 내가 지금도 그런 집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한 4m 이 경계선과 이 건축물과에는 2m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2m 떨어지고 여기는 다른 명의의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최소 4m가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집은 아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 답답하고 어떤 동간거리도 점검하는 부분들. 다섯 번째는 이런 거죠. 실집 빌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기존에 뭐 새롭게 나온 어떤 집들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앞에 집이 특히 이제 제가 있는 부평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여기 앞에다가 뭐 14층, 15층짜리에 뭐 나홀로 아파트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앞에 그 맞은편에 그때까지는 단독주택이고 상가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에 누군가가 매입을 해서 또 크게 또 올라가는 경우,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생길 수 있는 경우, 아니면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개발하고 밑에 또 개발하는 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랬을 때 나도 막히는 점, 누가 개발돼서 내 조망권이나 아니면 그 채광에 대해서 지장을 받는지도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환경에서는 몇 층, 로얄 층인가요? 2층, 3층인가요? 아니면 또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복층 빌라가 있는데 복층 구조는 기본적으로 4층에서 위에 다락방이 있는 구조가 이제 그 일반적인데 거기서 복층은 구조적으로 다락방이기 때문에 난방이나 뭐 수도라든지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쉽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난방하고 층고하고 화장실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화법인지 불법인지 이렇게 질문도 나왔고, 그리고 뭐 오피스텔이나 근생이라는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근생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불법이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도 나왔고, 그리고 뭐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질문들, 집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들을 나왔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집의 구조라든지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테리어는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내부적인 좋은 환경을 찾는 그런 니즈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환경은 여러분들이 뭐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고요.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그러니까 남편분과 부인분을 봤을 때 교통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건, 남자분들은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문제하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활하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동선만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남편이긴 한데 남편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실제로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거실밖에 없고요. 거실에 소파에서 그냥 누워 있는 것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남편분을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뭐 금액, 내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실입주금이나 금액, 그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한 거죠.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 여건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출퇴근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지하철과 얼마나 가까운지, 또 하나는 뭐 내 직장과 자가용으로 갔을 때 얼마나 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교는 어떻게 통학을 하는지, 이런 것들, 교통과 관련돼서
많이 또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 중에는 자녀죠, 자녀. 아까 잠깐 학교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봤을 때 학군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럼 초등학교인데 뭐 혁신 초등학교가 있는지 또 선호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그런 뭐도 학군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마트나 편의시설입니다. 마트나 편의시설. 자주 가는 동네에 조그만 마트가 있는지, 아니면 외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아니면 주말마다 갈 수 있는 마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외부 환경 속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좀 점검하는 거예요. 가격이 싼 집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제 철길 옆에도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에 늦게 퇴근하는 여성분들이나 부인분이 있으면 이게 대도로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집들을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주위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내 집 주위가 상업지구라 유흥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위에 모텔이 있는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다 보면, 그러면 집의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환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 집에 있는 환경이 남편분의 동선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뭐 집에 나머지 구성원들도 동선 만들겠지만 집 주위에 수집들이 많아요. 그건 어차피 집 구할 때 뭐 여관이나 모텔은 혐오 대상이지만 집 주위에 그 음식점도 그러고 유흥을 할 수 있는 수준 많다고 하면 밖에서 남편분들이 그 주위에서 술을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요새 베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집 주위에는 없고 좀 더 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형성이 좀 돼 있는데, 그러면 집 주위에 산책로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집 주위에 공원이 있다고 하면 집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대한 내부적인 환경의 구성 때문에 내부 안에 동선이 달라지는 것처럼 집의 외부에 대한 이 환경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도로교통을 원한다고 하면 상업지구나 주위에 이미 개발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생활 라이프 패턴이 동선과 이동하긴 좋은데, 베드타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동하기 좋은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주위에 유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점이고, 또 어찌다 보면 밤에도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그래서 아까도 중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이라는 걸 가장 이상적인 구조의 좋은 집을 일단 니즈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결국은 본인이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런 거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은 이제 건축물적인 안전이 있고 거래에 대한 안전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하자 문제예요. 하자에 있을 때 대처 방법이라든지, 하자가 많다고 해서 구매 전부터 걱정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선택할 때 많은 걸림돌이 좀 작용하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파트하고 빌라를 봤을 때도 아파트는 하자가 뭐냐면, 아파트도 하자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파트도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주도 해봤고, 그리고 거주도 해봤고, 그리고 빌라도 거주도 해봤고 했는데, 둘 다 하자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잘 돼 있어서 하자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건축주다 뭐다 그래서 하자가 지어질 때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좀 취약하게 좀 지어진 상태에서 AS 하자 부분까지 안 되니까 조금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은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봤을 때는 건축이 제대로 된 빌라라는 어떤 하자가 그나마 좀 잘 안 생기고 들 나오는 빌라 비중이 개인적인 어떤 사견으로는 한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좀 잘 지어졌어요. 그 안에 한두 개 정도는 정말 잘 지어지고 FM대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있지만 어떤 그 건축주가 오랜 시간을 안 했던 아니면 시공사가 뭐 잘 만들어주든 안 해주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하자가 생길 수는 있는데 생기더라도 내가 끝까지 관리해 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결국은 다음에 또 진행할 때 내가 기존에 이런 하자 때문에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과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야지 점점 더 좋은 집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갈수록 좀 싼 자재를 쓰고 팔기 위한 집들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는 문제고 하자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거죠. 하자라는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자가 없도록 짓는 건데 없도록 짓는 거는 완벽하다는 집인데 사실 그렇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좀 많은 분양을 해봤지만 하자가 없는 집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의 하자가 없도록 AS는 항상 나오지만 그 중에 특히 이제 누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뭐 아파트나 빌라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남향에다 채광이 좋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이상은 같은 남향이라도 북측에 바라보는 쪽에서는 결로가 관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특히 이제 하자라고 하면 누수는 일단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누수라는 게 꼭 건축물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설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재로도 여러 가지 발생됐던 것들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마인드로 조금 더 하자가 없는 집을 짓겠다는 건축주의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집에 대한 꾸준한 어떤 뭐 AS 1년, 2년 정도의 본인 책임을 지고 AS를 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입주 후의 관리, 일정 부분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하자가 가장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잘 되어 있는 집은 1-20% 정도는 그래도 신축 빌라나 그런 경우에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가 제가 그쪽에 하도 많은 부부 경험이 있어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전한 건축에서는 또 뭐냐면 이제 좋은 자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장이나 외장에 좋은 자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 실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시행을 통해서 새롭게 집을 구성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자재를 물론 아파트도 다 자재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자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힘을 실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어떤 부분은 힘을 실게 되면 어떤 부분은 조금 중간이나 중간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좋은 자재나 쓸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최고급 자재. 왜냐하면 목재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거는 단가가 1,000원인 자재가 있는 것 반면에 어떤 거는 이거에 10배
심지어는 20, 30배 되는 단가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기능적으로 10배, 20배가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미관상, 외관상, 아니면 디자인상 이게 자재 선택하는 부분이 달라져서 기본적으로 이 하자가 없는 집에 대한 레벨의 수준의 어떤 자재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시공 방법이 들어가줘야 뭐 소음이라든지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때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악취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자금의 한도에서 기본적인 수준 맞춰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 뭐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자재와 디자인을 좀 넣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자재를 썼는지 그리고 뭐 좋은 자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하는 부분인데요. 집을 짓다 보면 그 일조권의 문제 때문에 일조권의 문제 때문에 4층이나 5층 집이 꺾인 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부분을 준공 맡은 이후에 조립 형태로 아니면 거기다 다시 또 바닥에 엑셀을 깔고 위에다가 뭐 가벽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집들도 종종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3층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2억 5천이에요. 근데 같은 크기의 4층으로 봤는데 갑자기 한 4, 5천만 원이 쌓여. 그런 경우는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런 구성이 나오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같은 집인데 전용이, 밑에 집은 전용이 뭐 17인데 갑자기 4층에서 똑같은 집인데 전용이 11하다. 이런 경우는 불법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도 점검할 부분이고, 그런 질문들이 나왔다는 거고, 이건 전 국민 이제 다음 질문은 전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층간 소음이라는 거죠. 층간 소음. 층간 소음은 지금 벽체가 바닥의 두께가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거죠. 콘크리트 단순하게 이 층간의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워졌다 그래서 층간 소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층간 소음이라는 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소리고요, 하나는 진동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하게 이 층간의 이 벽 슬랍 두께 때문에 없다, 이게 두꺼워짐도 없을 것이라는 건 아니죠. 여기 쓰는 뭐 차음재를 쓰고 위에다가는 내가 어떤 바닥재를 쓰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소리와 진동인데 특히 소리보다는 진동이 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층간소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진동을 통해서 흘러난다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10년 넘게 있으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한 동에 2세대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3세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더 심해지겠죠. 이제 벽체 두께를 일반적으로 내려고 들어갈 때 슬라브를 벽체 두께를 한 15cm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 쉽게 15cm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벽체에 대해서 진동과 소음이 들려서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특히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법적인 기준치로만 건축물을 한다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특히 제일 좋은 건데 저도 이제 실험해봤는데, 층간소음에 진짜 층간에 대한 소음이 있고요. 그 같은 동간에 대한 같은 이게 세대에 대한 뭐 1호 라인, 2호 라인 같은 층 안에서의 어떤 소음, 그리고 집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음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층간에 대한 소음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매트릭스 폼 같은 거를 그냥 바닥재 애들이 뛰어다닐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고요. 뭐 건축물적으로 아무리 내가 뭐 여기다가 뭐 콘크리트 치고 나서 뭐 층간소음 차단제부터 해가지고 뭐 기포 치고 뭐 바닥재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층간에 2층과 3층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트릭스 폼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동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는 게 그 매트리스 이런 어떤 폼 있잖아요. 우레탄 폼 같은 거 이렇게 쭉 애들이 이어놓는 게 그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 세대별로 내가 이제 우리 집 옆집에 대한 소음 이런 것들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해보니까 그분은 좀 벽체 두께를 보통 슬랍에 15cm 정도인데 요거를 조금 더 두껍게 치고 거기 안에 좀 차음대를 좀 넣어주면 상당히 좀 완화가 됐던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하는 거고요. 집을 구할 때도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없는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층간소음을 테스트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물어보죠. 집을 보고 나서 여기 층간소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적으로 집을 입주하고 나서 느껴지고 또 세대 간에 어떤 집이 내 이웃집에 오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기준치 안에 있는 소음 측정이 나왔더라도 위에 어떤 집이 있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 요건 또 세대 간의 소통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죠. 특히 이제 건축에 대한 안전이 들어가면 이쪽에 대해서 참 저도 많은 걸 느꼈고 할 얘기가 너무도 많았던 또 부분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보면 뭐 누수가 되거나 결로 현상이 없는지. 결로 현상은 아파트나 빌라나 상관없이 이거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리적인 측면이 좀 크고요. 저도 뭐 저희 집이 결로가 많이 생기는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생활적인 측면이 실제로 강한 거고요. 근데 누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수는 하다 보니까 누수도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누수가 인재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누수는 이건 정말 저는 이거 분양을 한다든지 할 때 제발 누수만 없는 집을 해달라고 하고 지금 뭐 분양과 관련돼서나 어디서 강의도 좀 들어가고 할 때 예비 건축주 되시는 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누수만은 제발 없도록 꼼꼼하게 좀 관리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재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자세한 것까지는 혹시나 시간이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누수나 결로.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특히 이제 피로티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 2층에 단열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2층 같은 경우에는 단열 난방할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심하게는 어떤 집은 그 밑에다가 그 단열재를 콘크리트 치고 밑에다가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데 단열재를 좀 두꺼운 거 좀 넣어야 됩니다. 20cm 이상 되는 그런 것좀 넣지 않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난방비가 더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내 집 밑에 있는 내 집 밑에에 피로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열재를 밑에 단열재를 얼만큼 넣는지 어떤 재료를 넣는지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난방 비용이 더 많이 좀 들어가요. 왜냐면 대피려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뭐 불법 확장이 되는 부분, 불법인지 알고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복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입주 후에 하자는 계약하고 나서 입주까지 했어요. 근데 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제들.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이 그 하자 보수 예치금을 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주를 하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축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입주 이후에 건축주가 봤을 때 협력업체한테 돈을 완부를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건축주가 계속 그 지역이나 보다 계속 집을 짓고 있다고 하면 그 거래업체들이 계속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 뭐
한 군데 때문에 오진 않아도 뭐 여러 군데 모아가지고 한 번에 와서 다시 한번 봐주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이게 입주의 하자가 사실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입주의 하자가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봐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냥 보시면 편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관례라든지 아니면 현재 좀 나오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한 건축물에 대해서 고객분들의 니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 거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 이제 준공 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준공 전에 입주하는 경우. 왜냐면 그 일반적으로 빌라의 경우는 이제 그 모델하우스, 뭐 샘플하우스가 나왔을 때는 준공 전에 보통 한 2개월, 뭐 3개월 전에 나오게 되는데, 예상 준공 기간보다 뭐 2주에서 한 달 늘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되는 경우고요. 심하게는 조금 더 연기가 좀 되는데, 그랬을 때 준공 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새 학기가 걸리면 2월까지 내가 주소지를 옮겨놔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됐을 때 이런 어떤 문제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질문들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준공 전인데 내가 대금 지불을 하는 경우, 대부분 대금 지불을 하고, 물론 은행 융자는 안 되겠죠. 은행 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 지불할 때 좀 불안한 거, 그거를 또 어떻게 대처를 해서 활격서를 받던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추후에 계속 그 안내를 해줘서 어떤 사례와 경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뭐 지금 고객이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 조사하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거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시간이고요. 추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거래에 대한 안전을 할 때에 이제 뭐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뭐 등기부 등본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계약할 때에 어떤 뭐 점검해야 될 정확한 상황, 소유주에 대한 상황, 그 사람을 통해서 계약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지금 등기부 등본 안 나온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에 뭐 문제점과 뭐 중간에 분양 대행사 정확하게 윤청을 받았는지 점검한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가계약에 대한 또 질문들도 나왔는데요. 가계약이라는 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계약을 하고 10만 원을 걸었더라도 계약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이, 그런데 이제 가계약이 이제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이거 걸어서 만약에 안 되면 돌려드릴게요 라고 이제 해서 뭐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어떤 질문들, 그리고 뭐 소유권 이전 절차라든지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뭐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우려와 아니면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나 가격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아마 알아보면, 특히 이제 비용에 대해서 보면 이제 내 집 마련할 때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및 취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기타 뭐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가 되는지가 많이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집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이 어떤 그 유닛에 따라서 아니면 층에 따라서
뭐 복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2층에 아까 얘기했던 피로티 구조, 뭐 전기세라든지 가스비, 진짜 비용이 얼마큼 나가는지, 그리고 뭐 관리 비용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 대한 세대를 관리도 해주는 업체들도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부터 통째로 관리해주고 분리수거까지 하면서도 세대별로 뭐 45,000원에서 50,000원, 평균적으로 그 업체 같은 경우에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가 들어가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별도기 때문에 한 45,000원에서 50,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용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물어보죠. 여기는 뭐 관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중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또 많이 뽑게 돼서 기본적으로 법무사 수수료가 그 법정 수수료보다 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융자를 좀 많이 뽑기 위해서 이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법무사 수수료가 조금 더 높게 돼 있어요. 근데 융자를 많이 안 뽑는 경우에는 그냥 해당하는 은행에, 예를 들어 매매가에 내가 자금이 좀 있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수도권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70%까지 나오는데, 1금융 같은 경우에는 50% 안전하게 50% 나온다, 60% 나온다 보면 1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법무사도 지정도 그냥 해당하는 금융권에서 이 정도 융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용하게 되면 가장 좀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 간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좀 저렴하고자 하는 어떤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 뭐 싸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건데,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고 개인 어떤 그 세부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거는 별도로 질문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비용에 대한 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특히 이제 대출에 대한 질문들은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대출 금리나 이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왜 현장마다 분양 사무실마다 왜 좀 다른지, 대출 금액이 다른지, 그럼 그 처음에 집 구하시는 분은 실입주금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또 대출 시에 은행에서 또 방빼기라는 걸 하는데 방빼기가 뭔지, 또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방빼기에 대한 보험을 뭐 MCI, MCC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나오면 그게 또 뭔지 이런 것도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융자 체계라든지 지역별로 좀 달라졌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들, 그리고 또 융자를 적게 받는 분들은 뭐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도 여쭤봤고, 그리고 광고 외부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광고할 때 1,000,000원, 2,000,000원 아니면 무입주금으로도, 요새 무입주금은 별로 없지만 그런 광고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거대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질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의자분이 뭐 남편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사업자라든지 뭐 아니면 소득이 있는 직장 근로자라든지 했었는데 신용이 좀 안 좋아서 부인부 명의로 해도 되는지, 어떤 명의가 변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질문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집의 구매 여부, 융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동 명의할 때의 혜택과 아니면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것도 별도인데 뭐 그 입주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잔금 처리는 언제, 뭐 금요일날 해야 되는지 월요일날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출과 관련돼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라든지 가격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시작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빌라 사면 이제 뭐 손해 본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뭐 아니면 빌라 사면은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매 후에
집 가격이 바로 떨어진다는데 뭐 이런 질문들, 이런 거는 따로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협상을 할 때 내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싸게 사는 방법과 어떤 심리와 원리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매물들은 다 허위인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았는데 되게 싸고 좋은 매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난 대단하다, 좋은 거 찾았다라고 막상 갔는데 그런 집이 없고, 뭐 다른 거 보여주기도 하고, 나갔다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래서 인터넷 매물들이 다 허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시세, 가격에 대해, 내가 이제 시세에 대한 질문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아니면 가격에 대한, 시세에 대한 어떤 형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 내가 어떤 집을 봤는데 이 집이 내가 적정한 가격을 주고 샀는지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용, 가격에 대한 니즈는 커다랗게 내 집 마련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좀 싸게 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출 이런 것들 저렴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집을 구매를 했을 때 하락에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집 구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가격과 관련돼서, 시세와 관련돼서 이런 질문들, 그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이제 좋은 집을 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준을 고객의 니즈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받은 것 통해서 정리해서 취합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고객들의 본인 입장에서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 중에서 그거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우선순위라는 걸 매기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부분은 나는 집을 지금 뭐 빌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있다가 나는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나는 뭐 전원주택을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집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내가 전세라든지 월세 하는 부분보다 그래도 이게 좀 나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선택하는 부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본인 입장에 따라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내가 그 중에 어떤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형태로 집을 구해야겠다,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좋은 집이라는 걸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좋은 집을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는 플래너, 저희 이제 플래너가 말하는 좋은 집이란, 그러니까 집을 중개나 소개시켜주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말하는 좋은 집이란, 도대체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